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요즘 계속 이 화면을 체크해 드리는데요. 시장이 올라도 떨어져도 사실은 뚜렷한 명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FOMC 전까지, 이 점도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모든 명분은 어쩌면 상승과 하락의 핑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증시의 하락의 프레임은 이거죠. 경기 침체요. 그 경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첫 단추는 고용보고서의 호재, 그다음 서비스 PMI의 호재.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하고 긴축이 너무 강하면 경기가 무너지는 경착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감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될까? 사실 한 달 전에 연준 파월 의장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죠. 긴축을 앞으로 더 길게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게 확인될 때까지, 목표치가 나올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치라고 하면 물가가 2%까지 빠질 때까지,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5% 이상 실업자가 늘어날 때까지, 성장은 추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연착륙의 흐름,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그러면 연준 긴축 약하게 하겠지의 논리,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겠지의 논리가 나올 겁니다. 간밤 그런 논리가 좀 나왔는데요. 고용보고서에는 잘 나왔지만 실업률은 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죠. 미국의 실업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고용보고서는 한 달마다 집계해서 발표를 하죠.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간 단위로 매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고용의 선행 지표격으로 시장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 23만 건, 예상에 부합했지만 그 전주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 시장이 더 주목을 하는 건 이렇게 새롭게 실업수당 청구를 한 실업자가 아니라 2주 이상, 최소 2주 이상은 청구 건수, 실업수당을 탄 사람이 얼마나 느는가이죠. 이게 더 장기간의 실업자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167만 건, 2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 상황에서야 이렇게 실업자가 는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겠다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지금은 긴축 사이클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 혹은 연준의 긴축 약화 요인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시장은 바라보면서 증시가 올랐다고 지금 헤드라인상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동안 가장 많이 억눌려 있었던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떨어져야 맞겠죠.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를 추가를 하면 좋았는데 빠졌네요. 간밤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약화에 대해서 논리가 그렇게 타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됐고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라고 하기에는 지금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 대기 모드에 일단 다음 지표, 다음 FOMC를 기다리면서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PPI, 9월 9일,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이고요. CPI는 13일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겠죠. 여기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날 그래도 의미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입니다. 미중 반도체 마찰 완화 기대로 인해서 중국 매출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6.5%의 상승세를 시현했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마이크론도 2.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좀 빠졌었던 중국 기업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날은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ADR 기업들도 꽤 크게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행, 항공, 카지노 일제히 상승세를 씌워냈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맥킨지 보고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의 억눌린 소비 폭발 가능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중국의 가계에서 지금 경기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저축해고 쌓아놓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최근 많았다고 합니다. 58%의 중국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실제로 중국의 저축예금 올 초부터 9월의 데이터만 봐도 확연하게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가 나온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모든 해제가 아니겠지만 내년 봄 정도로 관측이 되는데 그 시나리오가 맞는다면 보복 소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문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이보다는 억눌린 소비 폭발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축 예금이 많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면 그게 오히려 폭발적인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중국의 매출 증가 가능성 두 가지 경로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의 매출 증가 가능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의 양극화 가능성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중국의 수출 증가 관련 기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가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가능할까라는 기대로 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압박 요인이 가장 큰 로직은 이거죠.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경기의 침체 가능성, 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희석시키면서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매크로 관점에서도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부분은 한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굴삭기 관련 데이터를 체크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인프라 관련해서 중국 굴삭기도 더 필요할까라는 관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어제 공개된 중국 내의 데이터입니다. 11월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 보시면 물론 예상보다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만 19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좀 주목하는 모양새고요. 다음 주에 경제공작 회의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방역 완화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내년에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서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 아랫단은 연결되어 있는 전통적인 섹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입을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기계가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겠고 철강, 구리 등의 중국의 노출도가 큰 소재 쪽이 되겠죠. 벌크, 해운 등이 좀 떠오르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분석은 오늘, 내일 정도에 증권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내에서 히트맵상 흐름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 상승불 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반도체 쪽, 경기 소재 쪽, 그리고 헬스케어 단도 이날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에너지하고 통신장비 섹터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섹터 하락률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5G 통신장비주 미국에서는 최근 부진하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강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인도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어제 관련 보고서가 대신증권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통신장비 섹터라고 하면 이 산업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형적으로 사이클 투자가 가능한 섹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이제 과거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4G 통신장비 깔릴 그 당시에 과거 사이클 보시면 KMW는 저가에서 무려 8배가 뛰었고요. 에이스테크는 저가에서 10배나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소멸되고 다운사이클 당시에는 고점 대비했을 때 현재까지 이 두 종목은 모두 80%의 하락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신증권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2년 만에 이 업사이클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정말 실망스러움을 면치 못했죠. 2021년 북미 수주는 사실 굉장히 기대했으나 나오는 족족 기대 이하의 성과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설비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수급 난으로 인해서 또 투자가 지연이 됐고 항공사와 주파수 미국 내에서 충돌 이슈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도 중심으로 세 번째 통신 장비의 업사이클 기대해 볼 만하다고 대신증권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 8월 1일에 이제 얼마 전이죠. 인도 5G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는데 규모가 190억 달러입니다. 주파수 할당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1위가 지오, 2위가 에어텔, 3위가 보다폰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4G 사이클 때 봤을 때 이 지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장비를 단독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반전의 사이클을 만약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 탄다고 하면 삼성전자 직납업체에 관심을 둘만 하다라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의 불씨는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변수는 있습니다. 5G 주파수 경매가 지금 미국 내에서 여전히 지연이 되고 버라이즌 5G 투자 기대도 예상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 자체가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뀌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